일단 뭐 제 토론에 앞서서 뭐 저도 법학자, 법률가이고 또 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법 취지는 원래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뭐 이건 뭐 노 교수님의 얘기는 뭐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설명하는 것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 헌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라는 건 이제 절대왕정의 그 왕의 전행을 그 견제하기 위해서 그 왕이 자의적인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한 행정을 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의 이제 법치주의인 것이고요. 노 교수님이 이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국민들을 법으로 통치하는 그 법치주의. 소위 이제 그 옛날 중국을 통일했던 왕조가 이제 진나라잖아요. 그때 황제가 진시 황제이고 그를 보좌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비자, 상항 뭐 이런 분들이고 그런 분들을 이제 법가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법가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때의 이제 법가 사상들이 강조했던 법치주의라는 것은 이제 그 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강하게 통치하는 그런 의미의 이제 법치주의인데, 노동 문제를 할 때마다 노동부 장관이 기자회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청장, 뭐 검찰총장이 나와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 법으로 노동 문제를 다루겠다 하는 것들은 이제 그런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그런 이제 고대 사회에 있어서 진시황 시대 때 했던 그런 이제 법으로 국민들을 강하게 통치하겠다는 그런 의미의 이제 그런 공안 통치라는 건 그런 의미의 이제 법치주의인 것이지 현대사회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법치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원래 그런 거다라는 건 이제 그런 고대 사회에서 했던 법치주의가 그렇다는 거고 현대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이제 우리 헌법의 원리에 보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라는 건 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런 이제 고대 시대에 있었던 그 법치주의와 현대사회 법치주의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이제 노 교수님 얘기하신 그 법은 주로 이제 실정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법이 추구해야 되는 이제 이념이 있는 것이죠. 정의, 형평,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법의 관념 이런 거에 이제 적합하게 법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제정돼야 되고 법이 그렇게 해석돼야 되고 그렇게 행정이 돼야 되는데 실제 그러냐에 있어서는 물론 아니죠. 항상 이제 실적법이라는 것들은 또 여러 어떤 계급적 그런 것도 반영이 되게 돼 있고 여러 정치적 성향도 반영이 되게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추구해야 되는 그런 이념이라든가 그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법관념에 딱 맞지 않는 그런 실정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이 너무 이제 그런 법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면 뭐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위헌 심판 제도도 있는 것이고 법에서 판사들이 법을 이제 가지고 판결을 할 때는 그 법을 해석할 때도 항상 실정법을 문헌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법의 정의 이념에 맞게 이제 해석하도록 하는 해석의 원리가 있는 것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법의 일반 원리, 이념과 이제 실정법 사이의 간극이 클 때 그걸 이제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국회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국회가 이제 빨리빨리 법을 이제 실정에 맞게 이제 잘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올바른 법으로 가야 되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제 현실이 그러질 못해서 이제 그런 법의 일반적인 이념이나 실정법상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 잠깐 이제 드리면서 뭐 제 토론하고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뭐 오늘은 그냥 노동 정책의 뭐 정리해고 제도라든가 비정규직 제도라든가 이걸 토론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충분히 사전에 고증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거에 배경이 되는 어떤 국가 노 교수님은 이제 그걸 국가 프로젝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뭐 토론문에서 국정 운영 기조라는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게 노동 문제만 그렇게 됐던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노 교수님은 뭐 노동 문제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만 뭐 저는 이제 뭐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그런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뭐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에서도 다 나타났던 부분이고 뭐 소비자 문제 이런 데서도 다 나타났던 어떤 국정의 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정착이나 법제도를 보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검토해서 법제도나 정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당시를 반추해 본다고 그러게 되면 어떤 그런 큰 기조, 규제 완화, 작은 정부, 시장 자율 이런 게 글로벌 스탠다드이고 그걸 안 따라가면 굉장히 후진적인 정부이고 후진적인 행정이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사회가 개혁이 됐던 분위기였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지금의 많은 폐해를 일으키는 이런 노동 정책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제도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런 이제 국정 운영 기조, 국가 프로젝트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노동 문제의 문제점을 바라보자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를 이제 반추를 해보게 되면 김영삼 정부 이래 이제 역대 정부들이 지금 뭐 박근혜 정부까지 쭉 이어져 오는 모토는 뭐였냐면 역시 이제 관치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뭐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뭐 시장 자율,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주요한 경제 정책의 이제 운영 규제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또 뭐 나름대로의 정당성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 군사 독재 정권에서 폈던 이제 그런 이제 관치 경제, 뭐 은행도 뭐 순식간에 날리고 무슨 재벌 기업도 순식간에 날리고 뭐 국가 껄핏하면 이제 시장에 개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겠다는 이제 뭐 그런 식의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 같고 좋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뭐 그런 걸 추구했던 뭐 대처 정부 레이건 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이나 영국은 굉장히 뭐 강한 경제가 됐는데 뭐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그때 헤매고 있더라 뭐 이제 이런 문제의식들이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규제 완화, 시장 자율, 작은 정부 이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큰 도구마이고 건드릴 수 없는 게 되고. 어떤 개혁을 논하더라도 그 범주 내에서만 이제 개혁을 논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들을 많이 옥죄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정리해고 논쟁을 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정리해고를 만일 이제 그렇게 조금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세계적인 추세는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독일 같은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면은 정리해고를 할 때 소셜 플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해고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재취업시킬 것인가, 직업 훈련시킬 것인가, 그걸 위해서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걸 다 짜야만 이제 정리해고를 승인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었는데 우린 그런 거 다 생략되고 이제 그냥 정리해고만 쉽게 하는 이제 논의를 했었는데 그때의 이제 논의 방식도 보게 되면 정리해고 제도를 두고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하면서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식이었어요. 2002년도에 이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대형마트를 진출시킬 때도 그걸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처럼 뭐 골목상권 침탈하고 전통시장 어렵게 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다 했는데 그때 또 관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미국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하냐인데 제가 나중에 미국을 가봤더니 미국에서는 월마트가 아직까지 뉴욕시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카고에 1호점을 냈고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에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SSM처럼 규모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생활형 마트라 그래가지고 진출시키려고 하다가 못 진출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였던 미국도 보면 대형마트는 도심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 외곽에다가 큰 창고형 뭐 이런 걸 전업하는 거고. 물론 이제 그 도심 안에 있는 파머시라고 얘기하는 이제 우리의 그 동네 슈퍼는 뭐 우리 동네 슈퍼하고 미국의 그 동네 슈퍼는 뭐 전혀 다른 거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때도 어떻게 보게 되면 점검을 했어야 되잖아요. 뭐 독일의 뭐 프랑스의 일본의 그 다음에 미국의 대형마트 정책은 뭐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 논쟁 속에서 무슨 그 제도를 뭐 그 대형마트 진출 규제를 풀고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게 아니라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시장 제일 규제 완화 이런 거가 어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관료들의 주장이 이제 주로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관료들이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관료들을 보게 되면 다 뭐가 씌여 있었어요. 뭐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도구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 제가 카드 이제 막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막 카드를 남발해가지고 돌려막기를 하고 그럴 때 이제 카드 규제를 해야 된다. 그게 세계적인 추세다. 소득 능력을 조사하지 않고 카드를 남발하면 그건 약탈적 대출이기 때문에 다 그 금융기관들이 제재를 받게 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그 제도정책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규제 완화하자고 그러고 다 뭐 하고 그러는데 왜 김남근 변호사 나와가지고 자꾸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 그러느냐. 하다못해 이제 시대에 뒤진 사람, 이제 뭐 세계적인 추세를 모르는 사람, 이제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다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에서 다 이제 그 당시에도 그런 신용카드 뭐 규제라든가 이런 거 다 없어졌고 저축은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정책이 뭐였냐면 이제 이름에서도 섬뜩하게 나옵니다만은 제로 베이스 금융규제 완화였어요.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가 만들었던 그 금융규제 완화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이나 이런 걸 안 되니까 뭐 영국이나 미국식으로 이제 금융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어떻게 이제 그런 발상을 하게 됐는지가 참 지금은 신기합니다만은 이제 뭐 그래서 뭐 제조업 이런 건 뭐 굴뚝산업 그래서 굉장히 경시하고 후지게 보고 금융을 키우겠다고 이제 금융에 대한 모든 규제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제로 베이스였어요. 제로 베이스 금융화제였고 그래서 뭐 저축은행들이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굉장히 위험한 대출에 나서도록 하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러면 저축이나 하는 10%대 서민들을 위한 대출 시장이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다 날라가 버린 이런 결과들을 나오는데 그때 이제 사고도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그게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런 도구마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관료들이 그런 걸 추진했고, 그 당시에 있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어떻게 보면 그 관료들을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컨트롤링하고 정책 제도를 만들었던 뭐 우리 뭐 이제 천정배 선배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은 그런 그게 대세라고 같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그런 거는 뭐 정치는 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정치 개혁을 하고, 경제는 과거에 이제 그런 경제 관료였던 분들이 이제 한다라는, 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도 그 내부 안에 좀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경제 관료들이 생각했던 거는 지금은 이제 이런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대중소기업가에서의 양극화의 문제, 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 문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가 어떻게 보면 경제 정책에서의 시대적 담론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의 규조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경제 자율화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 정치권이나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어떤 경제 정책의 큰 이제 국정 운영 기조, 뭐 교수님 말씀하시는 국가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그런 큰 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하에서 이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뭐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저희가 외국의 여러 제도도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 완화를 논의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비정규직을 그럼 허용을 하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비정규직 부담금 이런 것들을 뭐 물렸다라든가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정책을 짰을 텐데, 그때도 이제 대부분의 생각들은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큰 국가 운영 기조에 이제 밀려가지고 좀 되면서 이렇게 좀 정상적인 정책이나 제도 논의들을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죠. 뭐 저희 참여연대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다시 또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뭐 실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해서 우리 사회에 큰 폐악을 끼친 그 사례들을 이제 뭐 30페이지에 뭐 10가지를 저희가 이제 뭐 뽑아놨습니다만은, 이렇게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규제만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뭐 중소기업,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적합업종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던 여러 가지 그 고유 업종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호하는 정책들을 쓰다가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 이제 다 철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뭐 문구, 공구, 빵집, 떡집, 중소 상공인들이 영위하던 영역까지를 다 진출을 해서 거기에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잖아요. 좀 조금 이성적인 어떤 정책 논의나 제도 논의였다면 그런 걸 풀 때 그 중소기업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논의 없이 이게 시대적 대세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해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폐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한번 그런 전체적인 국가 운영 기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정리해고 많아지니까 한 40대 말 50대쯤 되게 되면 뭐 기업체에서 대량으로, 지금도 뭐 정리해고라고 하진 않지만 뭐 명예퇴직, 희망퇴직 뭐 이런 걸로 해서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뭐 대거 지금 계속 많은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 또 자영업에 들어오게 되니까 자영업 과잉이 되고 생계형의 자영업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굉장히 그 중산층이었던 근로자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폐업을 하거나 굉장히 한계적인 자영업자로 몰락하게 되면 또 빈곤층이 돼버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뽑히게 되니까 또 대부분 다 그 근로빈곤층이라고 해서 일을 해도 빈곤 상태를 못 벗어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다 전락을 해버리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계 소득은 엄청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 소비는 그에 맞춰서 줄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은 대부분 다 역대 정부들이 했던 방식은 뭐냐면 부채를 지원하는 거였어요. 결국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려워 그럼 또 뭐 생계형 대출, 뭐 생계형 또 창업 대출,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 그러면은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월세 대출을 또 쉽게 해주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문제가 되게 되면 그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쉽게 빚을 내게 해줄게, 그래서 뭐 또 DTI, LTV를 규제를 완화해주고, 뭐 아예 정부가 앞장서가지고 뭐 1%씩 때 뭐 수익형 모기지론을 뭐 대출해주고 뭐 이런 정책들을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쓰고 있습니다만, 노무현 정책 때도 비슷하게 이런 정책들을 다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계부채만 늘어난, 빚만 늘어나는 식이 돼서, 뭐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규제를 완화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양극화의 피해로 생기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빚으로 해결하려는, 금융지원 정책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이제 부채주도 성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그런 방식의 경제 운영 패턴이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제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여야를 이제 막론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득주도 성장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제 가계의 가용 소득들을 늘려야 되는데, 가계의 가용 소득을 내면 두 가지죠. 하나는 가계 일단 부담을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 주거비,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주거비 계속 늘어나죠. 뭐 교육비 계속 늘어나죠. 통신비 뭐 세계적으로 제일 높죠. 또 가계부채의 그 빚 부담에 눌려 있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이제 경제 정책이, 경기 부양 정책이 이제 뭐 주택 정책이라고 자화자찬을 해요. 그래서 뭐 2006년 이래로 이제 최고의 주택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그러고 뭐 100만 건의 거래를 넘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얻었던 세대가 30대로 급속하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30대들이 다 자기 소득으로는 평생 다 갚지도 못할 빚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그렇게 크게 성공하는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정권한테는 또 어마어마한 위험한 부담들을 이제 넘기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을 쓰다 보니까 가계 원리금을 갚으려, 그 가계부채 원리금을 갚으려면 소득은 400만 원, 500만 원의 중산층이지만 실제 있어서 뭐 150만 원 이렇게 원리금 갚고 200만 원 원리금 갖고 오게 되면 소득이 뭐 300만 원이 안 되는, 그냥 빈곤층으로 가는, 200만 원도 안 되는 뭐 이런 세대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뭐 연체율이 1%를 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그러는데, 연체율이 1%가 넘으면 이제 그건 바로 위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위기여가지고 이제 큰일이 나는 건데, 금융기관이 망하지 않으면은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과 같이 그 가계부채 때문에 가계가 정상적인 가계 운영을 못하는, 정상적인 소비를 하지 못하고 주로 그 부채 원리금을 갚는데 대부분 돈을 쓰는 이 상황이 이제 일본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장기 불황으로 가는 이제 전초가 되고 씨앗이 되고 뭐 이미 그런 상황으로 이미 이제 돌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간 소비가 제대로 안 되니까 경제 성장률도 작년에 3.8%에서 한 0.5% 정도 떨어졌던 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민간 소비였고, 민간 소비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고, 민간 소비가 결국 반토막이 났던 것들은 가계가 정상적인 소비를 이제 못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가계의 이제 소득을, 가용 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가계가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가계부채의 부담, 뭐 주거비의 부담, 뭐 교육비, 통신비의 부담 이런 걸 낮춰주고, 그다음 이제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들을 써야 되는데, 그 가계의 이제 소득을 늘리려면 뭐 제일 기본은 결국은 뭐 최저임금 이런 것들을 올려서 또 비정규직 차별을 줄여가지고 근로 빈곤층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올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줘야 되고,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최저임금이나 이런 거에 가장 인상을 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게 이제 뭐 그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이 타격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그 문제를 자기가 납품을 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관계들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같이 병행돼 나가는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운용 기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상징되고 있는 뭐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담론인 것이고요. 과거의 그런 규제 완화, 시장 자율, 뭐 작은 정부라는 거에 비해서 이제 경제 민주화 담론에 의하면 뭐 시장에 필요하면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 뭐 집회 시위 뭐 이런 거 탄압하는 그런 식의 공안 통치적 측면에서 보면 작은 정부여야 되지만, 복지적 측면에서는 큰 정부가 되는 그런 식의 이제 경제 기조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런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재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기조가 이제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런 큰 그 정책의 기조들이 이제 변해야만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게 이제 약간 반짝했어요. 뭐 아까 이제 그 교수님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경비 업체들의 폭력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19대 국회 처음 들어와가지고 그 시민단체가 추진해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행안부 입법이 경비업법 개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안산에 있는 이제 한
그 노동 현장에서 이제 경비업체들이 들어가서 막 폭력들을 행사하고 여러 철거 현장에서 이제 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경찰이 항상 변명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행정 권한이 없다. 경비업체들을 철수시켜야 되는데 철수시키려고 해도 철수시킬 행정 처분할 권한이 경찰청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법 개정을 해서 지금은 이제 얼마든지 경찰이 현장에 와가지고 경비업체들이 그 경비라는 게 그야말로 이제 방어적인 거잖아요. 그 수동적인 방어 업무에 맞는 수준을 넘는 많은 인원들이 와 있다든가 장비나 이런 것들을 동원하고 있는 게 방어 업무 수준을 넘는다든가 그러면 바로 거기서 폐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철수시키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 개정들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법을 개정해도 경찰 행정이 안 바뀌면 똑같은 문제가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또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법제도, 행정 이런 게 어떤 전체적인 국정 운영 기조들이 다 변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박근혜 정부 초기 19대 국회 초기에서는 뭐 그런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이고 여야가 다 뭐 힘을 합쳐가지고 그런 법을 개정하자고 그런 분위기가 잠깐 이제 있었는데 뭐 세월호 참사를 이후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다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다 이렇게 국정 기조를 바꾸면서 이제 다 분위기도 바뀌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야당도 경제 민주화를 이제 얘기를 안 꺼내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뭐 공정거래위원회 뭐 저희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뭐 남양유업 이런 거 신고하고 그러면 이런 거 빨리빨리 신고하라 그러고 뭐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 과장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제 남양유업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공정거래에 신고하게 되면 뭐 이런 거 신고하십니까? 그냥 민사로 해결하시지. 이제 이런 분위기예요. 다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경제민주화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약간 반짝하던 국정운영 기조 시대 상황이 변하자라고 했던 2013년, 2014년에 그 분위기가 또 급속하게 2015년에 오면서는 다시 이명박 정부 때의 그런 이제 뭐 규제 완화, 자구정부, 뭐 대기업들이 민원으로 제기하는 이제 규제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뭐 8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한가운데다가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서 뭐 관광진흥법을 개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로 다시 이제 급속히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가 이제 어마어마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식의 이제 규제 비용 총량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제 규제 비용 총량제라는 건 결국은 현재 있는 규제가 가장 최적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새로운 규제를 만들려면 기존에 있던 규제를 빼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새로운 규제는 이제 못 만드는 거죠. 이게 오면 예를 들어서 뭐 주거비 전월세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외국처럼 뭐 갱신초권제를 도입하자,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자, 뭐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자 그러면 그 제도적인 측면으로 하게 되게 되면 그걸 만들려면 다른 제도들을 없애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저희가 보기엔 큰 계약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에서 잘 방어가 돼야 되고 또 거꾸로도 해야 된다. 지금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이제 규제 영향 평가제 같은 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제를 만들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는 거꾸로도 해야 된다. 기존에 있던 규제 중에 과거에 무슨 저축은행 규제, 금융 규제 이런 거 풀 때, 정리해고 규제 풀 때, 비정규직 규제 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시대적 상황에 밀려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비정규직 규제를 푼다, 정리해고 규제를 푼다. 뭐 어떤 환경 규제를 푼다, 노동 규제를 푼다 그럴 때는 그 반대, 그게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규제 공백 영향평가, 규제 완화 영향평가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행정규제 개혁, 규제 기본법 같은데 이제 들어가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그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